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뭐 많이 하다 보면 슬로건 중에 반씩 잘라서 이야기하자면 "여성에게는 뭔가 문화와 주거를 주어야만 한다." 지역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있고, 또 지역에서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여성 중에도 청년이 있고 청년 중에도 여성이 있는데 이제 그 겹쳐 놓으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저는 좀 이 몇 년 동안 계속 좀 생각하는 화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다 보면 2005 학번, 2006 학번 정도부터는 남학생, 여학생이 동수로 대학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15년 이상 지금 이제 동수로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진학할 때 물론 이제 각자의 동기는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진입을 할 때,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 일정한 자기가 고등교육을 받은 몫에 '일을 하겠다.'라는 거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제 우리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 사회에서 이걸 고려하면서 특히나 이제 지역이라는 필터까지 거기에 끼우게 되었을 때 이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성별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예를 들면 "지방에 여성이 왜 안 살아요?"라고 물어보면 여성 청년들이 대답하는 거랑, 이건 아마 이따 이승윤 선생님도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청년들에게 묻는 거랑 그 관에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물을 때 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되게 뭐 멀티플렉스 극장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대부분 이제 소비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아파트 대단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귀결되기가 마련인데, 그러면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인제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가 있고 아이를 키우고, 물론 인제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제 이 이야기의 순서가 그런 방식으로 될 때가 많고요. 하여튼 뭐 그다음에는 청년 일자리는 뭐 한 몇십 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 중복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예. 그래서 또 보면 좀 숫자를 그냥 이제 쪼끔 또 보고 이야기를 할 건데, 수도권에 있는 청년의 50.3% 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면은 청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20 세부터 34 세까지가 보통 이제 법적으로 그렇죠. 끊어서 보면 비수도권으로 가면 또 청년의 45%가 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그러니까 남초라는 거죠. 수도권을 벗어나면 남초라는 건데, 뭐 그런 탓일 수도 있고 사실은 스피커들이 이제 잘 고르게 분포가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 여성 청년의 문제라는 것들을 사실 생각보다 잘 모르기가 일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해 보면, 지역 관점에서 여성 청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질문 던진다는 얘기인데, 그 핑크 칼라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하여튼 핑크 칼라라는 말이 요즘에 있죠. 그 화이트 칼라가 우리가 이제 사무직을 보통 이야기하고, 엔지니어링 잡하면 이제 보통 기술직, 그다음에 이제 뭐 블루 칼라가 있고 그거는 이제 생산직을 이야기하는데, 핑크 칼라 일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우리 이제 돌봄 노동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준전문직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또 갖고 있어야지 이런 일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한국어 교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자격증을 여성들이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 공급하는 거를 실제로 NHRD나 뭐 지역에서의 직업 훈련들이 효과성 관점에서 많이 이걸 검토하고, 이걸 많이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고 사실은 지역에서 내가 이제 취업을 한다, 내가 여성 청년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일자리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핑크 칼라 일자리하고, 그러면 또 하나는 인제 생각해 볼 게, 뭐 지역 제조업 도시더라도 제조업이 잘 안 되면 이제 관광 산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핑크 칼라 일자리 만들고 관광 산업 만드는 거 말고는 지역에서 여성 청년의 이 노동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인가. 좀 이거에 대해서 쪼끔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몇 개를, 이 링크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잘 안 나오네. 링크가 클릭이 안 되나? 아이고. 이거 이거 혹시 링크 어떻게 열 수 없을까요? 네. 링크를 그냥 잠깐씩은 봤으면 좋겠네. 여기는 돼요?
안 나오면 말로 해야죠 뭐. 네. 그러니까 컨트롤 네,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지금 하는. 편집 사용. 그러면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크롬으로. 알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스크린샷. 그래서 사실은 별게 아니나 뭐 간단히 공유를 하자면 이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때 됐어요. 네네. 그리고 요는 이제 이게 인구 동태입니다. 이게 이게 그 연항 인구 통계라고 연의 절반,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잘라가지고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 청년 인구를 그냥 본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프린트본에는 없는데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그 여성의 인구가 뭐 요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여성 청년의 인구가 올라가는 지역이 사실은 인구가 올라간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요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를 볼까요? 뭐를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네. 잠깐만요. 다운로드 안 됐어. 그냥 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할게요. 이거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됐는데. 네. 뭐 되겠다.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그럼 아까 이제 뭐 여성 청년의 이제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성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하여튼 지역이 위기가 온다. 실제로 우리가 지방 소멸 지수라는 것도 그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자꾸 무슨 얘기를 안 하냐면 제가 작년에 그 경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는 그 여성 청년의 이탈에 대한 연구를 자문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물어보면 왜 떠나고 싶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일자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거고 세 번째가 문화입니다. 보통 그런 방식으로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산업기술 인력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공과 무관하게 봤을 때 지역에서 이제 제조업체들이 우리나라는 뭐 크니까 저는 오늘 제조업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인력 같은 게 뭐 수도권에 많은데 하여튼 대부분의 전공의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학을 전공한 일자리가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는 얘기고요.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그다음에 비율은 조금 저게 튀는 게 있긴 한데 보면 석사 이상의 인력이라는 것들도 이건 연구개발 단지가 많으니까 서울에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있고요. 비율도 뭐 보통 이제 이제 우리가 공학 인력이 여학생 비율이 학사에서 30% 그다음에 석사에서 35% 박사로 내려가면 다시 20% 정도로 떨어지는데요. 근데 일자리 구성에서 봤을 때 학사를 하든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대부분의 여성의 제조업 일자리라는 것 자체도 그 수도권에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있는데 그거를 공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걸 띄우는 게 정신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공계 졸업생, 취업생 기준으로 봤을 때 부울경 산업도시와 서울의 비교라고 제가 써 놨는데요.
요약하자면 그냥 이건 말로 하자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졸업자 기준으로 하면 여학생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이나 30% 내외, 자연계는 50에서 55%, 그 55%가 나오는 거는 이제 식품영양학과 이런 게 자연계열로 잡혀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졸업을 하지만 취업에서는 다 디스카운트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다 디스카운트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에서 5% 진짜 유의미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게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공계 일자리도 여성의 일자리는 수도권에만 있고 그러면 이공계 전공이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부울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서 역설적으로 더 차별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더 이제 쫓아내는 여성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이따가 제가 그 파일은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청년들이 왜 유출되냐, 왜 나가냐를 물어보면 다 직업 그다음에 교육이었군요. 교육 그다음에 이제 가족은 그나마 이제 들어오게 하는 유인. 그다음에 주택, 주거 환경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19 세에서 24 세, 25 세에서 29 세, 30 에서 34세 다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그 부울경의 고유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30에서 34 세는 사실은 전입이 많았어요. 지금도 보면 전입하고 전출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죠. 그러니까 순이동이 670 명으로 그렇게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남성들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서 본인이 이제 그 정규직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남성 생계 부양자 경제로 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요즘에 제조업들도 다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에서 24 세, 25에서 29세 할 거 없이 다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실제로 근데 정책은 뭐 이렇게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평등을 부과하는 과제들을 이제 일자리 정책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정책 기본 정책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뭐 경력 단절 지원을 강화하거나 청년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돼 있으나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장소성, 산업이 갖고 있는 장소성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성 청년에 필요한 일자리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이 지원하려고 했을 때 이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역적인 이제 공간 분업의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간 분업의 이야기를 할 때 뭐 구상이 수도권으로 실행이 뭐 지방의 산업도시로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 잘 보면 그건 굉장히 젠더화되어 있는 겁니다. 생산 기능 가까운 곳에는 남성 노동자들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상 기능은 수도권에 가게 되는 건데 그 문제를 배제하고 여성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 문제를 같이 포개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대안이 잘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린 메시라는 아까 뭐 이제 지리학자의 말을 틀자면 뭐 이제 이게 경로 의존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 내부의 공간 분업 자체는 정부가 우리 같으면 이제 뭐 박정희 체제에서 만들어 냈지만 그래서 입지가 결정됐지만 그래서 중공업 산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는 남성들이 일을 주로 하게 되고 여성들은 가사 노동을 하다 보니 여성들은 더 가부장적인 규범에 놓이게 되고 남성들은 또 그 안에서 이제 행계무양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더 강화되고 그게 일종의 문화가 되고 제도가 되고 이게 계속 재생산되다가 사회 전체적인 규범이 이제는 여성도 일을 해야 되고 부부가 공이 맞벌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지역의 더 낙후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산업의 배치, 이 분업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사실은 여성 청년에 대한 대응, 지방에서의 여성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구상과 실행에서의 지역들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건 근데 대부분 제조업 주도의 이야기라면 사실은 두 번 말했네. 이제 예. 서비스 산업을 그럼 만든다. 이 얘기 사실 많이 하고 서비스 산업 많이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서비스 산업은 여성들이 가고 싶은 서비스 산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여성들이 바라는 서비스 섹터는 미디어 컴플렉스 같은 겁니다. CJ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이 바라는 일자리라고
하면 그랬을 때 그게 영세할 경우에는 임금 그 노동시장 풀이 확보가 안 되고 일련의 커리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헐적으로 지방이 마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서비스 섹터를 주도하여 만든다 한들 이게 그 정도 규모에서 풀 수 있는 거냐.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 문제가 제조업이든 서비스 산업이든 연결이 돼 있고요. 제조업도 규모의 경제 문제를 해결 못하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이제 뭐 산단을 만들면 된다 이런데 분공장만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산단을 통해서. 그래서 정부의 역량이라는 것도 그러한 점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아까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여성 노동시장 정책에서 다들 뭐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일관점이 아니고 커리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커리어 앤 패밀리 이 책이 좀 요즘에 좀 회자가 됐지만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그 단절적인 분절적인 일보다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그게 꼭 연공급을 통해서 한 회사에서의 그 승진뿐만 아니고 노동 시장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지역 노동 시장이 형성되어서 내가 계속 일을 하면 할수록 그 경력이 일종의 이제 나의 벌이를 높이고 나의 인정이 높아지는 식으로 돼야 한다는 그 커리어에 대한 검토가 하나 있고요. 뭐 이쪽 이 영역과는 좀 다르긴 한데 론다 시빙어라고 이제 그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숫자를 늘리는 전략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양상을 바꾸는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그 여성이 해야 할 일, 남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난리 자체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역에서의 그 일자리 구조라는 거를 지리적으로 형성된 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고 커리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역 산업 정책이나 창업 정책을 연결해야만 사실은 효과적으로 될 건데 자꾸만 그게 안 되면 핑크 칼라 일자리만 양산하는 교육으로 직업 훈련으로 이제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조업체에서의 여성 비율을 그냥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중요한 방법 맞아요. 맞는데 지금처럼 이제 그 시험 능력주의가 굉장히 이제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인제 여성 청년과 산업 노동의 문제가 결과가 돼 있고 질이 분업이라는 공간 분업이라는 문제가 같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뭐 이 부분 그냥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뭘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일자리 논의를 하다 보면 서비스 산업의 뭐 전문직 핑크 칼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정책에서 작동을 하는데 화이트 칼라 이야기가 사실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지방의 여성 노동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방의 화이트 칼라 여성 노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직 논의는 모두 다 하는데 지방의 기술직 논의는 하는데 지방의 여성 기술직 논의는 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좀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여성과 제조업을 연결시키는 것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전에 사진을 보면 이 사진 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GM 공장의 50%는 여성 노동자죠, 공장에서의.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용접도 여성들이 배우긴 하는데 야 이거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더 포션을 늘려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금 여성들이 원하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나 서비스 섹터의 큰 일자리들을 지방에다가 지어주는 게 중요한 문제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래서 그 누락된 섹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사실은 논의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많은 논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네. 예. 뭐 굉장히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바로 그 두 번째 발표 듣고 그다음에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일자리와 사회적 시민권 그리고 청년 새로운 사회계약과 미래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같이 뭐 이런 자리에 있게 돼서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뭐랄까 약간 좀 거대담론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어떤 좀 아이디어 차원의 사실은 이야기라 어떤 경험적인 분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그래프와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좀 못하게 돼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제가 노동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들었던 좀 문제의식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좀 하는 단계의 사실 페이퍼입니다. 근데 완성도는 아직 좀 낮은데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정책과 관련된 여러 담론들이 사실은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어떤 권리 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계속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고자 이제 이 페이퍼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일자리와 사회적 시민권 그리고 청년인데 사실 저는 이제 청년 담론 영역에 그 사이에 거의 발을 담그지 않았던 사람이라 사실 그 사이에 어떤 논의된 얘기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조금 생뚱맞고 조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는지도 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켜보기에 중요한 부분을 다 놓고 다들 좀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일자리가 하나의 권리의 영역이자 사회 계약의 영역이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사회 계약을 통해서 지금의 일자리 문제를 풀고 지금의 거기에 걸부된 청년의 문제들 결국 저는 이제 청년의 사회적 시민권이 침해되고 있는 양상이 현재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그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일자리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좀 바꿔내야 된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약간 추상 수준이 좀 높은 이야기임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문제의식은 방금 말씀드린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은 궁극의 일자리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핵심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관계, 일자리 질서의 어떤 재구조화를 우리가 도모하는 방식으로 자꾸 땜빵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어져 가는 것은 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후속 세대를 좀 계속해서 루저로 두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재생산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차등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시민권의 차등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밀하게 좀 수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좀 과감하게 정규직 고용 중심의 사회를 우리가 좀 주창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노동운동도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고용 중심성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또 명시적으로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가 정규직 고용이 안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고용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현재 문제는 이제 그것의 중심성이 깨져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걸 복원시킬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따 이제 독일 얘기를 조금 할 텐데 결국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그냥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탈시장주의화된 뭐 탈시장화까지는 아니고 탈시장주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시장을 작동시키되 어쨌든 사회적 조율과 이런 기제들이 좀 작동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일자리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숙련의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이성이 작동해서 이렇게 뭐 누군가들에게 이렇게 쏠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최근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하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시켜 가려는 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일터 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자리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문제를 강조를 하는데, 일터 내에서 사실은 발생하는 많은 사실은 또 문제들이 있죠. 그것도 특히나 일자리의 어떤 차등화 속에서 사실 질이 안 좋은 일자리들에서 그런 문제들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좀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의 기본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제어를 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상을 하게 되면 뭐 저는 요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무슨 코인 투자를 하고 파이어족이 되고 뭐 결국 이제 노동 세계로부터 이탈을 꿈꾸죠. 근데 그런 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험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좀 빨리 떠나야 될 곳처럼 정글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일자리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중요한 이제 해법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를 향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더 드릴 말씀은 사실 없어요. 이미 예, 주장을 말씀드려서 예, 뭐 조금 더 이제 몇 마디 끌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 일자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많이 분화돼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영위하는 사람으로 얘기되고, 보편적으로 고용이라는 걸 우리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고용이 아닌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과 영위하는 사람 간의 관계가 사실은 간접화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죠. 예, 근데 사실 고용이라는 것 자체도 뭐 역사적인 산물이고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고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예. 노동자, 사용자 모두 일정한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저는 이제 이 고용 관계라는 게 굉장히 사회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 사회 어떤 관계의 지속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거 자체도 하나의 일정하게 서로의 어떤 권리와 책임이라는 것을 교환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고용을 점점 이렇게 등한시하고 내지는 고용과 멀어지는 일자리 관계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좀 파괴되어져 나간다. 이제 이런 식의 좀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사실은 단순히 뭐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주고받고 하는 경제적인 차원의 이제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사회적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노동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준비하는 중, 또 그것에서 퇴장한 이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단계에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제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어쨌든 사회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사회적 파트너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를 영위하는 자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 그런 이제 관계성이 사실은 여기 이제 내재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하게 여기에 사회적 연대 원리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약자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상대적으로 덜 약자인 사람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작동하고, 특히 이제 사회보험 같은 일자리를 매개로 존재하는 사회보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노동력의 가치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부여받는다는 것, 이것도 이제
일자리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시민권의 또 중요한 차원이죠. 그 대체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제도화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없는 일자리로 나눠지고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나눠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시민권이 이제 차등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방금 차등화되는 사회적 시민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사회 계층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회의 차등화라는 것이 현재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일정하게 우리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최대한 차등화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사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뭐 21세기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말하자면은 87년 체제와 97년 체제가 지금 오버랩된 상태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87년에 노동이 이제 민주주의와 권리를 향해서 이렇게 분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얻어낸, 특히 사실 이제 대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97년 체제 같은 경우는 노동이 파편화되고 일자리들이 그렇게 허드렛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이제 사실상 박탈된 일자리들이 이렇게 용인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이어져 왔죠. 그래서 근데 여전히 87년 체제 일자리들도 사실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양자 간의 어떤 오버랩도 있지만 그 갭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뭐 사실 97년 체제 하에 어떤 그 유산 속에서 우리의 노동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세대들은 대부분 그런 영역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요. 뭐 일부는 87년 체제 일자리로 진입을 하고 있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어쨌든 그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갭과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정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한 2027년 정도에 를 겨냥해서 우리가 27년 체제를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97년 체제 하에서의 처방들은 청년들을 계속해서 어떤 약자이자 보호해야 될 대상이자 지원해야 될 집단으로 주로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전반적인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사실은 도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 문제는 뭐 지금 노동시장의 문제로 보이지만 여기에 노사관계하고 산업구조 문제까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긴 한데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가야 될 어떤 좀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이고요. 그럼 이런 이제 괴리나 현재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하느냐? 사실 뭐 저성장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성장도 물론 맞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상대적으로 저임금 섹터의 노동자들의 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단지 저성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못 만든다라고만 얘기할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재구조화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접근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문제 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제가 말한 97년 체제는 뭐 한국적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의 확산이죠. 예. 저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결국은 사회적 시민권, 그 이전까에 약속했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시민권에 저는 그게 이제 이전 암묵적 명시적으로 존재했던 것에 대한 어떤 파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계 노동이라고 얘기되는, 그러니까 뭐 고용인 듯 고용 아닌 고용 같은 그런 뭐 일자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 계약적으로 여기에 이들의 일자리에 필요한 사회적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필요한 그래도 기본적인 사회적 시민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최대한 그런 일자리들을 우리가 좀 줄여나가고 지향하는 방식으로 더 사회가 움직여가지 않겠냐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간에 일터 민주주의와 관련된 특히 이제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로도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죠. 그런 만큼 우리 일터가 저는 제 일터 병리라는 표현을 좀 요새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제 갑질의 문제라든지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악성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의 일터 병리적인 우리의 일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뭐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일터 민주주의의 사실은 오작동 내지는 미작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통한 어떤 사회 통합 이런 원리들이 일터 내에서 일자리 내에서 더 증진돼야 되고 저는 최근 들어서 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터 민주주의의 문제로 저는 이렇게 수렴해서 표출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또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MZ 세대 중에 뭐 사무직들이 뭐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조를 만든다든지 하는 시도들은 일정하게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앞서 제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 가지고 대안으로서 얘기한 것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보긴 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규직 고용 중심성이라는 게 어쨌든 뭐랄까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이 일과 관련돼 가지고 너무 그 경제적인 동물로 다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거 뒤로 어떻게 가죠? 이렇게 하면 되나? 예. 그렇게 우리가 너무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일자리는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렇게 아까 말한 일자리를 이제 제공하는 자와 영위하는 자 간의 어떤 그런 명시적인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일종의 페어링이죠. 예, 페어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다들 많은 일자리들에서 이제 사용자 찾기가 도대체 사용자가 누구냐라는 걸 이제 헤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언가 그런 식으로 명식으로 아이덴티파이하면서 관계성을 맺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합 비용도 낮추고 또 자율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제 사회적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요 원리를 중심에 두고서 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진입 관련해서 아까 제가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우리가 너무 내버려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노동시장을 보면은 젊은 세대들에게 아우스빌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무 공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이론적 실무적인 직업 교육을 받게 하고 취업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자격을 갖춘 이들이 매년 한 200~3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들의 이런 훈련 조건에 대해서도 다 산별 교섭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산별 임금 체계 안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숙련과 경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산별 임금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노동시장 진입자들에게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은 현명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 사회 재생산을 이렇게 그 지점에서 시장주의적 방식을 최대한 좀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 사회 통합을 굉장히 증진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청년 실업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이렇게 보면은 제일 낮은 청년 실업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제 좀 수용을 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최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주형 일자리는 제가 좀 같이 실천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건데 저는 뭐 일단은 저는 뭐 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정규직 고용 다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저는 임금의 유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규직 고용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정하게 저는 하나의 성공한 모델이고 저는 한국형 어떤 사회적 타협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흡함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일체민주주의의 이슈는 사실 현재 들어서 많이 좀 노사관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노조들도 굉장히 복선노조화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측은 최근 들어서 노사협의회를 다시 노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이러고, 그다음 우리의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이렇게 짜져 있는 체계 하에서 사실은 예컨대 이제 독일의 종업원 평회처럼 모든 종업원들이 다 자신들의 평회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고 해서 그와 이제 사측이 이제 이게 단순히 노동조합과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터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좀 한국형의 어떤 답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어쨌든 우리는 노조를 기업에서 결성을 하면은 민주주의를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런 시스템이 저는 좀 맞는 건가?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너무나 보편적 가치인데 내가 어느 조직체, 결사체 구성원이 돼야지만 내가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일터에서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총체적 개혁과 사회적인 어떤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다시 한번 개혁 요소들로 4가지 정도 제가 오늘 강조드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하게 뭐 노동존중 사회나 소득 추정 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좀 움직여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규직 고용 중심,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고용을 그래도 하려고 이제 했었었죠. 그리고 그것도 또 다른 이제 공정성 시비도 낳긴 했지만 사실 민간 부분은 거의 이제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저는 사회의 어떤 서포트, 사회적인 어떤 반향 이런 것들이 같이 잘 맞아야지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가지 않나 싶은데, 조금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제가 말한 거에서부터는 많이 벗어나 있죠. 예, 오히려 더 이전 시대에 저는 다시 97년 체제 신자유주의적인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여하튼 우리가 좀 저는 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그 시간이 지난 두 번에 비하면 좀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분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10분 동안 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할까요? 네네네. 준비하시는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사연과 KDA 국제정책대학원과 한국사회학회에서 이렇게 정책연구 포럼을 시리즈로 청년에 집중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받았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또 두 분 훌륭하신 선생님들 발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발제문을 오늘 아침까지 이제 조금 시간이 급하게 봐가지고 또 아침에 급하게 약간 토론을 준비하긴 했는데 길게 준비하자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았는데 10분 내로 중점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특히 논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움직이네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이고요. 저는 주로 노동시장하고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제 지금은 사임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첫 번째 그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전반적 진단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보편적 권리를 강조하신 부분과 청년 노동권, 시민권, 그리고 고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불평등 해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 특화적 일자리라든가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사례로 말씀하셨고 일터민주주의와 사회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전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크게 반대하진 않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논쟁의 지점들이 좀 있어서 오늘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문제의 핵심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거는 마지막 부분의 논쟁 지점 4번 정규직 고용 중심성의 회복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해법 관련해서 정규직 고용 중심을 강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준적 고용관계의 정규직만이 양질의 일자리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논쟁의 지점 4번째랑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규직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게 시공간을 넘나들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정규직과 어태치된 게 고용보호지수라든가 연공임금제라든가 호봉제라든가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정규직의 의미가 다르듯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와 정규직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제도 조합 속에서의 정규직을 의 중심으로 요걸로 회복하려는 것이 해법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지난 정권에서 인국공 사태라든가 소위 그리고 건강보험 콜센터에서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좀 성찰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성급하게 제한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이제 계속해서 약자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해석을 하셨었는데 이게 처음 시작 때 사실 청년 정책이 정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에 청년 고용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같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특히 또 청년 또한 그러하다 하면서 청년 정책은 사실 일자리 정책과 등가를 이루면서 발전을 해온 경향이 있는데 현재 최근에는 그 청년 기본법이 2020년 8월에 시행이 됐는데 청년의 보편적 권리를 명시를 분명히 하였고 저는 여기서 조금 저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선 이게 청년 운동에서 시작된 이런 청년 운동의 흐름은 상당히 주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청년 정책이 보편적 권리로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떤 해석이 또 필요하다. 청년들의 주체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현재 이렇게 사회정책으로 대두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 배경은 그동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교육에서의 이제 교육 다음에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다음에 시장으로 진입하면 이제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원가구에서 분리돼서 독립가구로 구성이 되면은 이행이 진행된 것으로 되었는데 이 이행이 이제 지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가구가 해결하던 이행이 지체되기 시작하는데 이 지체되는 가운데 불평등은 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대두됐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논쟁의 지점은 저성장만의 문제인가. 아까 물론 중소제조업 기업 경우에 인력난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면서 저성장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소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한계 기업들이 많고 하청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생산성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저성장의 문제와 청년 일자리의 연결고리에서 조금 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성장 자체보다는 경제 성장과 내지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의 탈동조화 현상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텍자이언트 같은 경우를 이제 마마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전에 제조업 기반의 자동차 사업 등등의 큰 이 대기업들과 이 빅텍 자이언트에서 고용하는 인원수의 현격한 차이를 보면은 질적 변화를 알 수가 있고 한국에서 특히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네카레 쿠베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의 고용 매출이 비슷하더라도 고용은 30분의 1 정도가 이미 2020년 되기 전에 제가 17년에 계산했던 것만으로 해도 네이버와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이 같아도 고용 인력은 3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이 디커플링,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의 디커플링이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박사님보다 훨씬 무지해서 배울 점이 많은데 여기 연대 전략에 대한 추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저는 불확실성의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불확실성은 리스크랑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리스크는 계산이 되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시장에서 하든 민간보험에서 하든 사회보장으로 하든 하지만 uncertainty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새롭게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사회정책 측면도 있고 다양한 시장에서의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만 연대 전략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는 이제 양수영 교수님 부분에서도 이 여러 집단의 교차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연대의 방향성을 불안정 노동자, 기존의 노동자, 그다음에 청년 노동자 등등 지금 청년 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격차가 있는데 청년 노동자의 위치를 일단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포지셔닝, 노동자가 지금 어떻게 계층화되어 있는가, 청년 노동자가 그리고 어떤 위치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위치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집단화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계급 정체성을 스트럭처링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드러난 집단들 간에 어떻게 동맹 전략을 맺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연대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네. 그다음 두 번째, 양수영 교수님 그 발표도 매우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전반적인 진단과 주장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특히 지역 간 편차와 청년 여성의 교차성이 문제가 그동안 매우 되었었는데, 양수인 교수님께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발표하신 것을 이제 제가 듣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얘기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요. 양수영 교수님 같은 분의 리드 하에. 그래서 이 지역 편차와 여성 청년의 교차성이 앞으로 더 연구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역 편차와 여성 청년, 그리고 청년 불안정 노동 등 교차하는 집단이 많아지면은 추상성이 되게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저는 지역 간 편차가 청년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약간 사이드로 놓고 제가 준비한 보완의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커리어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마지막 여성 일자리 논의에서 누락된 센터에서 지금 민간 영역 제조업의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직의 여성이 남성이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논의에 이어서 그러니까 일자리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의 수요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 대상의 숙련 형성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었는가, 이게 또 젠더적 측면에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고등교육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확대가 김영삼 정부부터 되었고, 기업 숙련 형성 방식이 제조업의 붐이 있었던 7, 80년대에 있었지만 많이 쇠퇴하였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이 확대되었지만 이후 오면서 지금 현재 그 직접 일자리 확대라든가 인플레이먼트 인센티브 방식으로 됐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숙련 형성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체가 청년에게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고, 이거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금 보론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완 지점은 적절한 사회정책 설계가 매우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는 뭐 부분 실업을 인정한다던가 아니면 여성의 육아휴직 등이 정규직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제도 등도 같이 사회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도 이 노동시장 정책 외에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던 제 최근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드린 이제 클로즈된 연구회에서만 한번 발표를 했었고, 몇 번 발표를 했었고, 이제 공개된 곳에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게 그 매우 불안정한 집단, 임금 수준과 그 다음에 고용관계와 그리고 사회보장에서의 포괄성을 가지고선 매우 불안정한 집단과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을 가지고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노동 패널을 가지고 청년 집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간 게 남성이고 파란색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쓴 논문들도 여성 청년이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들을 이제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두 집단을 살펴보면은 청년 남성이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 집중되는 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의 여성 청년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서 크로스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그 일화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남성 연구자분들이만 많이 계신 그곳에서 한번 발표하고 네, 여성학 부자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이 학자분들께서 다 이게 맞다. 이게 지금 맞는 진단 같다라고 하셨고 이제 그 두 번째에서는 이거는 완전 틀렸고 이승희 선생님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냐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해석이 안 돼서 지금 청년 사이에 여성과 남성의 불안정성의 변화가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있을까? 요거를 양수영 교수님께 또 논쟁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드린 이유는 요게 지역 레이어가 가면은 어떤 모습이 보일지가 저도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임페리컬 데이터를 가지고선 분석한 것에 따르면은 남성 청년의 매우 불안정 집단의 포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최근에 남녀 청년 노동시장 관련하여 남녀 청년 갈등과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 등을 가지고 연구를 지금 추진해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토론을 진행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KDI의 한요셉 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DI의 한유승입니다. 네, 저는 그 두 분의 좋은 발표 중에서 그 여성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 관련 연구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이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또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져가지고 특별히 보탤 이야기가 많이 없긴 한데요. 근데 저도 그냥 조금 편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승 교수님 그 해주신 그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연구하고 굉장히 맥이 닿아 있어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좀 경제학 분야에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조금 다른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나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쭉 살펴보다가 최근에 좀 지역 관련된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지방 소멸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제 청년층이 이제 지방에 정주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방향의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지방에 청년들 붙들어 놔야 된다. 이제 그 한 축은 또 이제 지방 대학이죠. 이제 지방 대학을 살려서 어떻게든지 더 이 청년들 지방에 남아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논의들이 청년 정책을 보던 관점에서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뭐 청년이 그러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불쏘시개처럼 사용이 되는 그런 것인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거에 뭐 너무 깊이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제 사실 그거에 그렇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한 가지의 이제 타협점은 그 청년들의 지역 선택을 좀 잘 이해를 해보고 그러니까 지역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펴는 것이 청년들이 그러면 가장 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기에게 나은 쪽으로 지방에 남는 것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바람직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우리가 짤 수 있으면은 두 가지를 다 좀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그런 결정 요인들을 좀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은 그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그 청년층의 지역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거리입니다. 당연히 이제 가장 살고 있던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잘 움직이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뭐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뭐 주거라든지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연고라는 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런 효과 때문에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 시절 그리고 취업 단계에서 굉장히 수도권을 많이 지방 청년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래라는 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조금 더 양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대 임금, 기대 생애 임금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수도권에 갔을 때 수도권에 취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임금이 더 높고,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수도권에 진학을 하면은 수도권 취업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수도권 진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마침 또 대학 서열화라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또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선택들을 초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모형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걸로는 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3의 요인인데, 이거를 이제 선호라고 이제 보통 이제 경제학 모형 같은 데서는 얘기하는데, 그냥 선호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선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문화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 서울 가는 거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게 좀 잔여적 개념이어가지고 정의가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성의 경우에 이러한 선호적 요인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이제 잡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양적인 요인들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 중에는 데이터가 좀 불완전해서 더 잘 못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그 여성의 그 커리어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그 인문사회 쪽 전공하는 이런 비중이 더 높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서비스 쪽, 그리고 또는 핑크 칼라 이런 쪽으로의 진출이 더 높은데, 이런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들은 사실은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서 강남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고, 지식 기반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이 전부 다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수도권에 가고 싶어하는,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다고 했을 때, 동일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성장 배경과 가정의 소득 수준과 뭐 성적까지도 뭐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수도권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요인들로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은 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정책들이 짜여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뭐 그 사실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좀 굉장히 많은 또 아이디어들을 얻었는데, 그냥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지역 선택에 아까 제가 생략은 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또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 그곳에 이제 또 좋은 시설들이 입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좋은 건물들이 이 높은 빌딩들이 서 있는 이유는 그 빌딩에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의 수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빌딩들이 투자가 되고 또 그런 수요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집적의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뭘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지역 자체를 연구한 건 얼마 되지 않아서 그쪽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를 참조해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지방을, 그러니까 지방의 모든,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를 다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의 일부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 중심의 1급 체제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좀 그 푸틴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다급 체제로 좀 갈 필요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방의 거점 도시들을 육성하는 것이 한 방향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가능한 좀 특성화를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방향인데,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이제 양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 맞아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방의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또 지방 대학의 이러한 전공 구조라든지 좀 이러한 하나의 생태계들이 다 동일한 그런 구성이 각 지방마다 있을 때는 사실은 생존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다르게 다르게 가져갔을 때 차별화를 통해서 다르게 가져갔을 때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지역에서 여성을 어 여성 청년의 유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 이제 그 청년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울산에 계신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 우리 지역에서 인문사회 전공한 청년들이 굉장히 다 떠나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근데 또 반면으로 제조업 쪽으로는 또 유입되지 않느냐 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것도 인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분야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좀 특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수평적으로 차별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 포인트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여성 직업 선택 관련된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럼 제조업으로 여성을 진출하는 그런 방향들 여성 청년들이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여성 직업 선택 쪽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범위 내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전공 선택 차원에서 좀 너무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선택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라지는데 이건 학생들이 꼭 미래를 생각해서 막 또 선택한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꼭 그것만 아니고 그냥 타고난 선호에 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아까 선호가 좀 자녀적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녀적 개념 중에서도 다 다른 걸 통제해 봐도 결국에는 그냥 서로 다른 것 같다. 약간 이런 부분들도 하나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별 구조라는 것이 인제 고착화되면서 이게 동태적으로 이 내가 아무리 이런 그 전공 선택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무리 이쪽을 공부해 봐야 뭐 이쪽으로 잘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양성평등 정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한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저도 답은 전혀 없고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산업 가부장제 관련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이 되고요. 지역 내에서 분업 체계가 이 가구 내 분업 체계로도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또 피드백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실증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함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 그리고 두 분 토론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많은 질문들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 화면이 이제 보이실 텐데 좀 답변을 하기 전에 이제 많다 보니까 일단 그 두 분 토론해 주셨는데 발표자 두 분의 어떤 간단한 답변 듣고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훈 교수님 먼저 좀 뭐 발표에 대해 그 토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질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예, 뭐 네, 이제 들어왔습니까? 예, 예, 이제 들어온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게 방대한 코멘트를 받아가지고 지금 막 머리가 지금 이렇게 좀 정신이 없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냥 제조업 얘기 일단 하나 하고 딴 거 일반적인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 제조업에서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효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선호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극단적인 차별도 고착화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스템 잡을 많이 가지라고 여성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하나 사실은 그렇게 성과가 많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선호 문제인지 미국에서 똑같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도 선호에 비해서도 조금 더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토큰으로 여성들을 조금 채용을 많이 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한 제조업체들의 제조업에서 여성을 뽑으면 두 가지 직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군이죠 정확하게. 기술직, 사무직, 그다음에 생산직인데 기술직과 사무직은 사실은 여성을 많이 뽑아본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우리 뭐 이명박 정부 이럴 때 저 누구죠? 강만수 회장이 그런 거 좋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고졸을 토큰으로 많이 뽑아라. 고졸 사무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직의 여성을 30%를 뽑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뽑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험이 약간 되잖아요. 이게 사고 실험이 되는데 생존율이 높아요. 근데 그전에 관행으로는 10% 안짝으로 뽑고 그랬다고 하면 이건 차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이게 적응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저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해서 그럼 또 뽑을 수 있는 거잖아.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생산직은 뭐 여러 나라 공장 가보면서 그건 제가 그리고 예전처럼 중화학공업에서 뭐 누가 완력을 쓸 일도 별로 없고 물론 산재는 완력을 쓰다가 나지만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노동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게 젠더 바이어스가 별로 없는데 그 특성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이승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그 노동이 정규직 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게 또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노동인지가 이게 진짜로 연공급을 주는 든든한 직장 하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진짜 뺑뺑이를 잘 돌아도 여기에 규모의 경제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돼 있으면 되는 건가?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논의가 뭐랑 연결되냐 바로 메가시티 논의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건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그 부산에서 서베이를 좀 많이 했는데 부산에서 뭐냐면 안 떠나고 싶다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안 떠나고 싶은데 떠나야만 한다."라는 그런 조사가 좀 나와가 좀 근데 왜 떠나냐면 여기에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기대 임금도 낮고 내가 원하는 직군이 없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에 더 저는 남성들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반응을 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동시장에 가시적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은 교육 수준도 높고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예 지금 그 이제 자료는 많이 모아 놨는데 이제 좀 분석을 좀 저도 해 봐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승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좀 허접한 발제인데 이렇게 쟁점을 잘 잡아주셔 가지고 좋고요. 저는 첫 번째 정규직과 좋은 양질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몇 년째 계속 했어요. 양질의 좋은 일자리 디슨 워크에 대한 어떤 지표도 만들어 봐서 연구 좀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정규직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당장 오늘 선생님들께서 연공급 얘기를 바로 하시는 거에서 약간 놀랐습니다. 한국의 정규직은 연공급이지라고들 바로 등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정규직을 얘기할 때 전혀 연공급을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함부로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뭐 예컨대 이제 기간제 고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일을 취함으로써 말하자면은 글쎄요. 이게 정규직 고용 관계하고 결혼 관계하고 우리가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양자의 파트너십이라는 거 그래서 둘이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키워서 나눠 가진다는 그 관계성 그래서 함부로 해고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런 식의 파트너십을 갖는다는 거죠. 직접적인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비정규직들 그 비정규직 예를 사내하청도 그렇고 또 특수고용도 그렇고 저는 이 원리들에서 다 벗어나는 일자리들이라고 봐요. 예, 그 누군가 누구에게 내가 내 사용자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요구 명확하지도 않고 아니면은 진짜 사장은 뒤에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밑에 약간 마름 같은 사람 시켜가지고 지배하고 너네들끼리 뭐 관계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정규직성이 파괴된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뭔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일터에서야 뭐 참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정규직이어야지. 왜냐면은 노동자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이 사용자하고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거기에 그것의 관계가 디자인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연공급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직무급도 좋고요. 뭐 그다음에 호봉제. 예, 저는 이건 굉장히 한국식의 지금 딱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정규직들은 꼭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원리, 우리 사회 일자리를 우리가 새롭게 재구성한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일자리들에서 무엇이 파괴되어 있고 그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정규직 중심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강조드렸던 거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부작용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특히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말하자면은 미취업자들이나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사실 문제 제기가 컸잖아요. 예, 그 부분은 마찬가지.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같이 만들지 못했던 거죠. 뭔가 그 더 넓은 노동시장 전반에 넓게 언저리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들, 여기에 문을 두드리고 싶은 누군가들까지도 사실은 여기에서의 어떤 대화의 파트너이자 이해 당사자로서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거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좀 많은 과정에서도 아쉽고 그리고 이거를 공공부문에서만 이렇게 머물렀던 것도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정규직에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 나눈 바로 이제 연공급이라든지 호봉제라든지 이런 어떤 특권적 요소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이 전환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또 뭐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무기계약직 가면 또 거기서 차별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임의적으로 이런 뭐랄까요, 이것들이 이루어졌고,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는 사실은 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강조한, 왜냐면은 이제 뭐 청소 노동자든 누구든지 간에 민간 위탁돼 가지고 막 함부로 계약 해지 안 당하고, 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면서 나도 이 회사 일원으로서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자리가 저는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우리가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 의미와 성과가 무엇이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좀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생각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의 탈동조화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탈동조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결국은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해서 좀 이렇게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뭔가를 다 이제 간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회든지 간에 기본적인 사회 계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퀄리티와 퀀티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사회적 소셜 프레셔라고 할까요? 일정하게 뭔가 이런, 보통은 노동조합이 좀 똑똑하면, 힘이 있고 똑똑하면 그런 것들을 좀 하는데,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니컬하게 사실은 또 이들이 갖는 비즈니스 구조 속에서 이 탈동조화를 이제 교묘하게 해내고 있는 그런 그 여지는 분명 또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새롭게 일자리 질서에 대해서 당신도 최소한 이 정도, 제가 말한 뭐 예컨대 정규직 중심성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측면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제도적인 요구든 사회적인 요구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서 좀 더 재미있는 논쟁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와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 거는 저는 뭐 특히 이제 그 연대의 틀짓기, 그다음에 서로 집단화, 그다음에 뭐 위치 설정, 방향성, 동맹 맺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사실 연대를 얘기했던 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솔직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저는 사실 이제 독일의 아까 아우스빌딩 시스템 말씀드리고 좀 굉장히 이제 계속 곱씹어도 놀라운 건 뭐냐면 왜 사용자들이 젊은 애들을 훈련생으로 받고 그들을 또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할까? 예, 사실은 뭐 함부로 어뷰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좀 얌체같이 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사회는 왜 그런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작동을 할까에 대해서 괜히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이게 제도적 기반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퍼니시먼트든 인센티브든 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문화적인 강제도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조건에서 저는 어쨌든 간에 최소한 고용의 청년을 이렇게 회사가 내가 잘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면 좀 흡수를 해야 된다. 그게 내 책임이고 내가 우리 사회를 향해서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 계속 돈을 벌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놈이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규직 고용으로 제 의미에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세팅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의 저는 좀 일종의 그게 이제 사용자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연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이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좀 어떤 네, 저희 청년 패널들 줌에서 올라온 질문들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발제하신 양승훈 교수님께 올라온 질문이 한 5가지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일단 의견인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교육의 문제에서 유래되는 것 같다는 청년 패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다 보니 청년들이 3D 기피 업종에 몰리게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거점 대학과 이제 지역 거점 대학의 문제인데 이제 지역 거점 대학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다르게 생각하는 또 청년 패널이 또다시 피드백을 달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핑크 컬러 일자리가 더 구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이 공간과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경남 출신의 여성 청년이 현재 일자리 때문에 세종으로 지금 이주해 왔는데 이제 본인의 경우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새로 이주해온 세종보다는 경남이 훨씬 더 관계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재진입을 꿈꾸고 있지만 재진입 노동시장에서 고려되지 않는 점이 여성이 공간과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공간과의 관계를 사유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해당될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네, 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이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는 지역적 범주를 벗어난 직종이나 이제 플랫폼, 프리랜서의 형태가 지금 특히 청년 여성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에서 많이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지역 편차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승훈 교수님께 드린 마지막 질문은 지역과 청년의 정의에 있어서 단순히 청년 정책을 세울 때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소득이나 교육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고려가 되는지 사실 이 질문은 양승훈 교수님, 이승훈 교수님 두 분께 동시에 드리긴 했는데 네, 그래서 청년 정책에서 이렇게 대상을 세분화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해 주신 박명준 연구위원님께 드리는 질문은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노동시장 체제 접목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 직무 가치에 따라서 직무 평가가 나뉘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같은 직무 중심 노동시장 체제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청년 노동자의 연대 및 노조 결성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청년층의 이기주의 때문에 다층적인 노동자 간의 연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기업 정규직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노동자보다는 정규직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시험을 거쳐서 입사한 사람들은 다른 계층의 여러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 연세대 청소 노동자 관련 사태를 볼 때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구별짓기에 더 익숙한 청년들이 과연 노조를 만들거나 연대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 토론을 해주신 이승윤 교수님께 드린 코멘트가 있는데요. 현재 MZ세대 여성들은 경력 단절 후에 복귀할 때 다운워드 모빌리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티피컬한 그런 여성 생애 경로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커리어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 나은 고소득 남성과 동지론을 형성한 후에 L자형 노동 공급을 보이는 경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동시장을 일찍 나오는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엑시트한 여성들도 이 분석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래서 남자 여자별 통계 그 분석에 있어서 전체 모집단의 수와 학력별로 브레이크 다운된 통계도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 만약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청년 여성의 비중이 과대 추정된 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질문과 의견들입니다. 예, 양승훈 선생님 먼저 대답해 주시죠. 예, 되게 재밌네요. 그냥 5개 다 답을 그냥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라는 게 교육에서 유래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인간의 노동이 소멸할 것이며 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뭐 이런 이야기인데 대응이 우리의 공교육이 이걸 대응을 못한다고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도 있고 기술의 변화가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건 뭐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죠? 굉장히 분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는 탈동조화 아까 말씀하시면 탑티어의 노동과 이제 일반적인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직업 훈련과 이렇게 노동시장 연계하는 작업을 사실은 90년대 초반까지는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뭐 직업훈련소도 있었던 거고 뭐 기업들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소를 정부가 보조하고 이런 걸 했었으나 사실은 이제 그 체계가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고 대학 교육도 사실은 그러한 자장 안에 있을 때와 그 자장에서 벗어났을 때 좀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수의 청년들 관점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케어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지방에 오면 그게 더 심화돼서 반영되는 느낌은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교육이라는 측면까지 같이 고려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거점 대학의 퀄리티가 떨어지니 기업체에서 고용을 안 하거나 혹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역에서 괜찮은 기업에서 이제 그 거점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안 뽑다 보니 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닭과 달걀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뭐 그래서 그거를 해보자고 뭐 계약학과도 만들고 이렇게 사실은 지역에서 그 계약학과에 대한 수요가 더 높기는 하고 실제로 해보면 효과도 보는 측면이 있어서 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꼭 뭐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에서도 거점 대학에 간 학생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뒤에부터 이제 학교들이 붕괴한다고 치면 거점 대학까지 오는 순서 때문에 그러진 않겠으나 여전히 다수는 아닙니다. 다수의 대학생은 지방 사립대를 다닙니다. 예, 지방 사립대를 다니는 게 다수 학생들이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노동시장에 어떤 위치에 이제 자리하게 되는가 부분은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하다. 여전히 그리고 거점 대학을 나오게 됐을 때 그 좋은 제조업체를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어디를 가냐면 공공기관들이 다 지금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있는 자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남 같으면 진주에 있는 LH를 거의 전원이 경상대학생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채를 하면 거의 경상대학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점 대학과 다수 학생과의 관계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공간과 사회적 관계 이거 사실은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은 안 됐으나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그냥 일자리를 이렇게 설계하는 것 떠나서 이제 도시나 이 공간 자체에 대한 조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가부장적이지 않게 예를 들면 만들거나 지금 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뭐 도시 계획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거라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액션 그룹들이 많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시 재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외에도 사회 혁신하는 그룹들을 지난 정부에서 좀 키워왔기도 하고 그런 워킹 그룹들 많이 아마 이승윤 선생님 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그룹들이 있긴 하고 사실은 서울이랑 달라요. 서울은 시장에 맡겨도 그런 게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이제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역도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지방에는 사실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룹들이 들어와서 개입을 해야지만 그런 게 되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뭐 플랫폼 노동 많이 하죠. 요즘에 용접사 임금이 지방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조선업계가 지금 용접사를 못 구하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코멘트 많이 했으나 예를 들면 상하차 하는 거랑 같은 가격이에요. 지금 물류센터 쿠팡이나 뭐 지금 뭐 컬리나 뭐 많잖아요. 거기 지금 다 와서 상하차 하는 임금이랑 용접사를 중공업에서 주는 임금이랑 같죠. 그러니까 밤새는 것만 괜찮으면 상하차 하러 가죠. 지금 물류센터에 상하차 하러 많이 가는 그러한 추세인 것 같고 여성들도 많이 가는데 여기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실태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젊은 여성들은 사무보조직 일자리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괜찮은 대기업이나 1차 벤더 정도의 그 사무보조직 일자리를 가면은 뭐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하까지의 이제 임금을 월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질문 주신 것처럼 뭐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맞죠. 그다음에 그 청년을 나이만 갖고 고려하는지 혹은 사회 경제적 지위나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하는지는 이승윤 선생님이 답해 주세요. 잘 몰라요, 저. 네. 저는 나이 기준으로 34세까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박명준. 네. 두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독일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직무 가치에 따라 직무 평가 이루어지고 하는 등등 직무 중심의 노동체제 아니냐, 맞죠? 이거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저는 한국에서 직무 분석이라든지 직무의 어떤 사회적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축적되고 공유된 그런 난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일찍부터 독일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사회적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합의를 하고 끊임없이 그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발전시키고 현재화시키는 그런 제도와 기관이 있고요. 이거를 독일의 산별 교섭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재화시키는 방식으로 한 뭐 1, 2년에 한 번씩 교섭을 하죠. 그런 방식으로 사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사실 직무급을 얘기하면서 자꾸 직무 성과급을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완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직무는 개별 기업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그래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적응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뭐 경영계에서 이제 직무 중심의 또 직무 성과급 이런 얘기를 하고 현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방식은 독일과 같은 방식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무를 인정을 하되 사회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이렇게 꾸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별 사용자 중심의 아주 그 임의적인 방식의 어떤 세팅이 아니게 되는 거라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하고 좀 맞아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독일의 방식을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직무급이다라고 제가 좀 명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심의 노동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연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노동시장 상층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거에 대한 사회적 반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급을 중심에 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청년 노동자들 가운데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다른 노동에 대한 감정이 결여되고 내가 노동자라기보다는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만을 지향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 봐서 이제 합격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이들이 나의 지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저는 이제 이기적 공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배후에는 저는 시장주의적인, 그러니까 능력주의와 시장주의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대적으로 요 노동시장 진입의 과정에서 저는 노동시장 진입이 왜 그렇게 어려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사교육과 자기 비용을 들어가면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일자리를 얻는 방식으로 뭐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걸 저는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정하게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거가 저는 너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의 어떤 부재 속에서 시장주의로 치달으면서, 능력주의로 치달으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비용을 들인 사람은 자기 주장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궁극에서는 사회통합을 파괴하고,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시민성을 하면서 어떤 저는 좀 너무나 경제주의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자아가 구성돼 간 거죠. 예. 근데 좀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고요. 예. 좀 지양되고 해체돼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워낙 이게 이 과정에서도 지금의 이런 이제 유형의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인터레스트들이 거기 같이 결부돼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학원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벌주의 체제도 그렇고 교육의 어떤 서열화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분들에 대해서 참 좀 어이는 없지만, 또 이분들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을 욕할 만한 문제만으로만은 아닌 것 같고, 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저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좀 이제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입니다. 예. 거의 저희 지금 세 번째인데 처음으로 질문을 다 대답을 했는데 시간이 지금 남았습니다. 한 3, 4분 남았는데 혹시 뭐 예. 네, 짧게 질문 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전체 연구를 말씀드리지 않고 그 그래프만 사실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어서 그 토론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넣었었는데요. 그래서 제한된 정보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최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소득의 L자형이라든가 동지론에 모두 동의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스페인처럼, 그리고 국제 비교들을 보면은 뭐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 모빌리티가 더 많을 수 있는 자격증 위주로 자격증 전문직 위주로 일자리에 진입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리천정을 분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임금의 수준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냐 이상이냐이기 때문에 매우 나쁜 일자리이냐 아니면 매우 나쁜 건 아니다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위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다음 연구로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커리어가 진행됐을 때의 격차, 그러니까는 아랫부분을 좀 스트레치해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인 분석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제가 좀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여기에서 남성 청년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만 추적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 아까 엑시트한 여성들도 봤냐고 말씀하셨는데 다 모두 봤고요. 순수 비경활만 뺐어요. 그러니까 잠재 실업까지도 해서 확장 실업 개념을 다 넣었는데 남성 청년의 경우에 잠재 실업률이 되게 늘어난 것이 상당히 큰 드라이브였는데 요거를 조금 질적으로 한번 가설을 해보면은 남성 청년의 경우에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이 더 있다면 여성 청년의 경우 만약에 작은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상의 정규직에 들어간 여성의 경우는 좋은 일자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not precarious로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살펴본 건데 이제 위의 경우는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고 학력별 브레이크다운 통계도 다 있고 이제 N수는 제가 정확한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추적이 가능한 패널들이 구성된 이제 청년들을 다 이 패널 노동 패널에서 다 순수 비경활만 빼고는 다 넣었고 자영업자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의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에 이제 그 매우 불안정 집단으로 넣어서 비임금 근로자도 포함된 경우 이라고 포함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주신 여러 코멘트를 제가 오히려 득을 보아가는데 연구를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청년 나이 관련해서 집단이 나이 말고 어떻게 또 구분될 수 있는지 양승 교수님과 저에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국의 청년 정책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처별로 칸막이가 있어서 부처별로 해오던 정책 중에 나이대가 청년으로 묶이면 자기 부처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부 정책이라든가 고용노동부 정책이라든가 보건부 정책이라든가 등등이 사실은 상당히 부처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격으로 집단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기본법상에서는 나이로 되어 있는데 요게 사실 청년은 누구인가에 대한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들어오긴 하는데 정책 대상으로 봤을 때는 기본법에 따라서는 나이지만 그 행정부처상에서는 자신의 그 주요 정책에서 나이대가 청년인 경우에 청년 정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세훈 교수님께서도 그 여성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나 복지부 차원에서 한 것들이 청년 여성 정책 정도로만 이제 대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지금 박명준 선생님께서 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추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정규직 정의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다른 국가의 스탠더드 임플로이먼트랑 이제 개념이 그러니까 개념화가 다시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보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도 되게 급속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의 교육 숙련을 받고 일정 기간의 일자리에 진입을 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을 했는데 요거 해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자리와 교육을 상당히 생애 전반에 걸쳐서 넘나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좋은 일자리의 개념 틀로 들어가야 되고 아까 여기 그 채팅방에서도 보여졌던 것 같은데 일자리 일 관련된 개념 안에 그래서 교육 기회, 그다음 숙련 형성의 기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생애 주기별로 교육과 일, 퇴직 이렇게 구분되는 게 이제 청년 세대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할게요. 예. 참가자가 감히 그 코멘트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승윤 선생님도 교수님도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얘기해도 되는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손은 들었는데 반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윤 선생님이 지금 비경화를 제외하신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박사 논문 순수 쓰면서 비경화만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비경화를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제외했지만 그 스토리를 잘 엮어보시면 여성들의 일하는 생애를 보시면 젊을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제 제자가 그 노동 패널 11년치 쭉 추적했는데 처음에는 비슷한 수였는데 11년 후에 여성이 25%로 곤두박질 쳐요. 왜? 못 버텼기 때문이죠. 못 버틴 이유는 본인이 뭐 건강이 안 좋아진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출산 양육기에 기업에서 후진 일자리에 있었을 경우 보호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내쫓은 거죠. 그러면 안 내쫓기면서 육아휴직을 쓴 운이 좋은 여성들만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사람들을 분석하면 우수한 사람이죠. 학력도 우수하고 첫 진입 일자리도 괜찮고 안 잘렸고 임금도 올라갑니다. 물론 임금 상승 속도가 남성보다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유리천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잘려나간 여성들이 퍼센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성을 100으로 보시면 다 미스리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의 노동 생애를 잘 보시면 그렇게 해서 잘려나갔던 여성들이 결국은 애 학습지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생계형 취업을 해야 되는 어느 순간에 본인의 기존에 있었던 휴먼 캐피털과 전혀 관계없는 일자리로 40대, 50대에 등장하시죠. 그 사이에 일을 안 한 그 비경활의 기간이 엄청나게 많은 그 생애의 질곡을 담고 있는 시기인데 그 사람들은 청년 연령이 아니었고 노동시장에서 안 보였어. 그래서 그걸 분석을 안 하면 남아있는 여성들은 지금 차별이 거의 없어요. 좀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잘 버틴 여성들은 남성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경화를 안 보시면 스토리가 다 엮어지지 않는다는 약간 흥분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근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민됐던 게 비경활 인구에서 최대한 비경활을 다 넣고 완전 순수 비경활만 뺀 거예요. 근데 순수 비경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꼭 다시 넣어봐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서의 실업자와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까지는 다 들어간 거긴 해요. 근데 순수 비경활까지 넣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그거를 이게 꼭 다 못 넣으시더라도 음. 취업한 사람이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남아있는 청년 여성들의 노동 특성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남자랑 그냥 1대1로 비교하시면 그러니까 100이 남녀를 합친 N수여야 해요. 그러면 그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여성의 비중이 높아질 수가 없죠. 나가버린 사람이 더 많은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 숫자는 좋은 일자리에 있는 남성 수보다 적어요. 다만 비중이 높게 보이는 거죠. 통계적 착시 현상으로. 그래서 그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지 나간 사람을 또 다 성격 규정을 해가지고 샘플에 들여오시면 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의 또 고통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놓고 남성 중에 퍼센트, 여성 중에 퍼센트를 하면 일을 못하고 나가버린 그 잘려버린 여성들이 눈에 안 보이면서 남아있는 여자들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문제는 남성과 비슷한 비중으로 남아있지 못한다는 거죠. 를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 롱지튜드널하게 보시는 걸 추가적으로 하셔야 그 해석이 이제 보완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크로스 섹셔널하게 나오는 거는 결국은 서바이버들의 그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버 스테이어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서 34세까지라도 몇 퍼센트가 서바이브 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엑시트의 퍼센티지하고 그걸 한번 추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해석이 좀 더 정확하게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은영 선생님의 저기는 이 지금 보여주신 플러스를 고치는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득을 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좋은 또 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시간 남았다고 괜히 이렇게 말했더니 딱 지금 시간이 아주 그 정확하게 잘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포럼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달 이제 벌써 그 중간 이제 6번 중에 3번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에 이어지는 저희 그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또 나머지 2분까지도 양승훈 교수님께서 좀 활용을 하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마이크 넘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방법 없는 논의가 많이 가가지고요. 제가 그때 끼지 못했고,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 오늘 얘기 전체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 우리가 이제 또 직업 훈련이나 노동 시장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한 사람들 굉장히 딜리전트한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들 굉장히 바지런하고 평생 학습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연구자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가지고 노동 시장의 참여자들을 자꾸 우리가 재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식으로 설계하는 거하고 지금 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평생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이 피곤하게 계속 뭔가를 들여다보는 걸 할 수 있을까? 물론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이걸 내가 배워야 한다고 했을 때 배울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게 예를 들면 우리 뭐 성인의 독서량 이런 거 하면 처참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 이들을 직업 훈련해서 계속 평생 학습을 이제 은퇴도 없어진 아까 그 마당의 생애 주기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 계속 하라고 하면, 물론 요양보호사 수준의 자격증을 물론 따고 계시죠. 그런 것들은 하고 계시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그걸 적용할 수가 있는지. 또 저는 직무급 얘기하면요. 그 독일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직무가 산별이나 직능의 교섭력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회적 직무라는 건, 합의라는 건 결과적으로 교섭 과정에서 되는 거고, 개인 단위로 내가 평가받아서 자본회의에서 평가받는 직무급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루틴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게 딱 세팅이 되면은 편안한데, 이제 그 지루함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적응이 돼 있을 거. 사실은 한국 사람들 사는 거랑 완전 독일 사람 사는 거 다르잖아요. 스투트가르트가 가보세요. 거기 나가가지고 매일 루틴이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가지고 6시가 되면 맥주를 마시고 집에 가서 이제 9시면 자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건지, 저는 사실은 실제로 조금 이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만들어 놓은 인간형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뭐 한 30초 정도 박명준 선생님. 네. 예, 뭐 큰 틀에서 루틴, 아까 사실은 저는 이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언설턴티 문제, 그게 크다고 보고,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사실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이지 않고, 내가 그러면 이제 개별 사용자한테 종속돼 있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노동의 자기 주권을 행사를 하면서,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틀 안에서 나는 움직여 나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또 일정하게 기업이 성과가 나면 뭐 성과급이 또 플러스가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다들 경제적 노예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의 자격과 나의 숙련에 맞는 내가 일을 기본적으로 나는 수행한다라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라, 그 방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와 독일 사회 뭐 차이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될지 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겠죠. 예. 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 달 저희 포럼에서 또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시간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